제7장 해가지고 의사표시의 의의가 나오죠. 오늘 계속했죠.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구성 요소 해가지고 잠깐 보시면 1번 효과 의사가 있고 우측에 2번 해가지고 표시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 의사가 뭐예요? 효과 의사. 표시가 뭐예요? 표시얘기.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간단하게 볼 겁니다. 우측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3번 의사표시가 관한 이론에서 넘겨보시면 의사주의가 나오고 표시주의가 나오고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는 일치가 돼야 돼요. 불일치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을 때 표시 행위에 따라서 효과 결정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표시주의고,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의사주의죠.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고. 그러면 결국 요 표시주의가 무엇과 통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규범적 해석과 통함을 알 수 있고요. 의사주의가 뭐예요? 자연적 해석과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민법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주의가 뭐인 거예요?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예외니까 의사주의가 예외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합쳐보면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가 되냐면 절충주의가 되는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뭐죠? 절충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를 읽어보면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기운, 뭐죠?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은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고,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183페이지에 이제 의사와 뭐가 나와요? 표시의 불일치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이것도 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됨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헛소리 했어요. 뻔히 어떻게 해요? 알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이 아니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요거예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뭘 해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뭐 해야 돼요? 줘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이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뭘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그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속마음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추가되는 것은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죠.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죠?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예요? 무효란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왜 지금 읽어본 이 107조의 내용이 아까 시간에 한 법률행위 해석하고 똑같은가? 이유는 법조문이라는 것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에 따라서 뭐 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예우를 한다는 이론적 근거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런 법조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설명드리면서 은근히 뭐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효과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요건을 보시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2번 의사표시가 뭐예요? 불일치된다. 3번 표의자가 진의 표시 불일치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되고 4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판례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대단히 뭐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판례 이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올해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내년에는 반드시. 다른 판례를 소개시키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여대 교수였는데 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뭐 학생들이 변태구수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재단이 나서가지고 을이 웬만하면 관두라고 하는데 갑이 성추행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이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관두면 학생들이 데모를 관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내가 뭐죠? 복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갑이 믿고 사직서를 냈는데 문제는 복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이 재단을 상대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금은 107조를 주장하게 됩니다. 갑의 주장이에요. 갑은 속으로는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예요? 불일치돼 있고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뭐예요? 유효하니까 잘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시켰어요? 재단 측에서.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라는 거죠. 악이니까 뭐죠? 무효고 따라서 자신을 복직시켜달라고 뭐예요?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요. 예, 이유가 중요한데 판례 좀 읽어볼게요. 판례.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뭔 개소리인가 싶거든요. 그죠? 자,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판례는 얘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사직서를 내는 요 특정한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사직서를 내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범위를 좁히면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넣었죠. 그러면 사직서를 내는 요 행위만을 놓고 오면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어 있냐면 합치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예 아니니까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유효한 것이고 복제시켜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행위로 그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되고,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한 가지만 더 이해하자고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래요. 근데 저는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뭐가 돼버리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그 행위만을 놓고 보면 3만 원을 주려고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이런 판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취소권 행사 기한 제한이 있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누구 사건이냐면 김재규 씨 사건이에요.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나서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한다라는 각서를 쓰게 돼요. 증여겠지, 그죠? 증여. 근데 이게 어디서 쓰게 되냐면 합수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뺏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김재규 씨 유가족들은 이 재산을 돌려받을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노태우 씨도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돌려받을 생각을 못 하다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 돌려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근데 강박을 이유로 뭐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이 줬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고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소송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 판례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뭘 말한다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죠? 따라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랄 수는 없다. 따라서 뭐가 아니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무효가 아니므로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또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게 뭐였죠?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유경재단 말고요. 유경재단 말고 뭐가 있는데? 영수장학회. 이제 영수장학회. 영수장학회 사건도 비슷해요. 영수장학회 사건도 이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뭐죠? 재산을 뺏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산이 뭐 그게 1,000억이 넘다 그러던데, 1,000억이. 근데 그 영수장학회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이미 뭐가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서 무효임을 주장하게 되고, 이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강박에서 나오고 그게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토론에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수장학회. 영수가 뭐죠? 유경수 할 때 영자고, 아닌데? 박정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영수장학회 맞나요? 정수장학회죠? 정수장학회. 박정희 할 때 정자고 유경수를 유자해가지고 정수장학회 사건이죠. 관련이 돼 있고. 못 들어봤어요. 지났으니까 취소할 수는 없고, 뭐는 아니에요. 10년이 지났잖아요. 취소할 수는 없고, 뭐는 아니죠. 무효는 아니고. 그래서 못 돌려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각서 쓴 사람이 김재규 씨뿐만 아니라 김종필 씨도 썼고요. 김영삼, 김대중 씨 다 썼어요. 그 다음에 김계원 씨라고 그때 당시 비서실장 있죠. 그분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썼기 때문에 이게 뭐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시험 아주 잘 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또 이게 나왔는데. 근데 김계원 씨는 그래서 못 돌려받다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니까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판례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좀 이따가 볼 통정허위 표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떤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A라는 학교 법인이 있었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학교 건물이나 학교 운동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건물이나 운동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게 되면 못 갚으면 학교가 뭐가 돼요? 경매가 되고,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학교 중에 나앉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학교가 갑등 교직원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교직원들이 대출을 신청했지만 그 대출금은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갔고요. 그동안 원금도 이자도 다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이 교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뭘 제기하냐면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교직원들은 자신들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뭐예요?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고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진양 의사표시죠. 근데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은행의 행태를 보면 대출금을 누구한테 직접 줬어요? 학교에 직접 줬다는 말은 은행도 뻔히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고 무효니까 돈을 갚지 못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출을 신청하는 이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만을 놓고 보면 뭐 학교를 위하든 어쨌든 간에 교직원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대출 신청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따라서 유효하니까 돈을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 읽고 두 번째 판례.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들이 소외인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의 경우 피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의사는 금전의 대체 간에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합치됐으므로 이를 뭐로 볼 수는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선생들은 대충 뭐 해야 돼요? 갚아야 한다라는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뭐 은행하고 서민들하고 붙으면 누가 약자예요? 서민.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것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은행 손을 들었으니까 사법부 썩었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제가 어렸을 때 막 카메라 슛도 이런 데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는 대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재판을 잘못 진행한 거고요. 나중에 이 교직원들이 뭐 하게 되냐면 승소를 하게 돼요.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서. 근데 그것이 뭐냐면 통정어휘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것도 좀 이따 볼 거란 말이죠. 효과, 원칙, 유효하고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 예외는 사례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핵심 판례 먼저 봐야 돼요. 판례는 지금 우리가 진의한 의사표시 판례가 중요해요. 근데 판례 몇 가지요? 세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 판례가 뭐였나요? 강박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뭐가 아니에요?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두 번째 판례가 뭐였죠?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두 판례의 논점이 뭐였나요?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기준으로 의사표시 불일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죠. 근데 세 번째 판례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판례인데 이런 판례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좀 법이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에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몇 개월이죠? 1년인가요? 그죠? 정확히 모르겠네. 자, 보자고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알바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몇 개월이 넘으면요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뭐 하게 돼요? 꽁수를 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입사하고 나서 12개월 되기 전에 예를 들어 한 12개월쯤 되면 일괄에서 뭘 받냐면 사직서를 받아요. 실제로 이런 벌어지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근로자는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이에요. 정상 출근해서 또 1년 넘으면 안 되니까 11개월 되면 어떻게 해요? 일괄에서 뭘 내요?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하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이 사직서를 내는 이 행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근로자들은 전혀 사직할 마음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 거죠.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이잖아요. 물론 근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니까 이건 뭐예요? 명백히 이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누가 시켰죠? 회사가.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죠. 따라서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뭐예요? 무효고 이 근로자들은 중간에 끊이지 않고 계속 뭐예요? 근속을 한 것이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뭐예요?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개 안 되는 서민들을 위한 판례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로자가 그 퇴직 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인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이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을 제출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이 아니면 알고 있다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출에 따른 퇴직요건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끊김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근속한 거니까 회사는 이 근로자들에게 뭘 주라는 얘기죠? 퇴직금을 줘야 된다. 요 판례고요. 아주 잘 냅니다. 그다음 다시 이제 효과에서 원칙 예외 제3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판례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조문 가지고 문제 만들 때는 어떻게 내냐면 사례로 만들어서 문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례.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증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증여할 마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원칙 유효잖아요. 그죠? 을은 원칙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이때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또는이죠.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면 뭐예요?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이고 and 뭐여야 되는 거죠?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결과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의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이 병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을이 원칙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거는 지껏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여서 소유권이 없다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선이여야 되는 거죠. 악인 경우에 병은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조심할 거 쉬운 거는 병이 일단 뭐이기만 하면요? 선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중간에 4번 적용 범위 해가지고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례에 나와 있는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고 공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요.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거짓말이었다면 통정어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항상 뭐라는 얘기예요? 악이라는 말이니까 항상 자연적 해석을 한다. 항상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는 못하냐면 대항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법조문 나와 있는데 108조에서 간단합니다. 이랑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 통종허위 표시는 아주 간단한데도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고요. 시험제를 반드시 내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개념은 짜고 하는 거짓말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실제로 통정허위 표시는 그렇게 판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판례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판례는 뭐예요? 요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판례 지금 몇 년도 판례냐면 96년도 판례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학교가 뭘요? 대출을 못 받아서 교직원들이 뭘 했어요? 대출을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아까는 이 교직원을 가지고 따져봤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고요?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결론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가 누구를 갖고 늘어섰냐면 학교를 갖고 늘어섰어요. 학교를. 지금 학교는 어떤 의사냐면 학교 자신이 대출받고 싶은 의사죠. 그죠? 근데 외부로는 누굴 내세웠어요? 갑. 외부적으로는 교직원을 내세웠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 돼 있죠. 이렇게 따지면. 그죠? 물론 학교도 그 사실을 뻔히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의 태도인데 은행은 대출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학교에다가. 그러면 이 은행은 이 단순히 아는 걸 넘어가지고 학교 유행일을 짜고 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게 상대방과 뭐도 한 거예요? 통정 짜고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통정어휘 표시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는 거예요. 무효니까 교직원들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판례는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뭐이긴 해요? 통정허위 표시긴 해요. 근데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뭐이긴 합니까? 통정허위 표시긴 하다라고 외우셔도 되고 통정허위 표시 부분은 판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 중요하지 않다 그랬고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이 나오고 우측에 신탁행이 나오고 사행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시험 관계상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린 뭐 볼 거냐면 우측 하단에 뭐예요? 요건을 볼 거예요. 자, 통정허위 표시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요. 3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고 해야 된다. 그러면 1, 2, 3번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면 4번 상대방과 뭐예요? 통정이 있을 것이 다르고요.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는다는 점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효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판례가. 근데 효과는 보시다시피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에서 사례가 구성이 되고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사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례는 보통 요 사례만 출제합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K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돈 갚기 싫어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 갖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뭐예요?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뭐죠? 이전 등기까지 줬다. 이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차은택인가요? 그 인간이 그 빌딩을 팔려고 내놨더라고요. 그죠? 그죠? 근데 왜 팔려고요? 이제 지금 자기 깜빵 가면 나중에 뺏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뺏길 것 같으니까 팔려고 했는데 그게 팔리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잘 안 팔리면 마지막 번이 뭐가 있었어요? 친구하고 짜가지고 가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친구 앞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걔가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그죠?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씨, 이거 안 팔릴 거 어차피, 그죠? 어차피 안 팔릴 걸. 그죠? 아는 사람을 짜고 놓고 그 사람 앞에 뭐예요? 등기해 놓을 거. 그죠? 근데 보니까 그 최순실 씨 딸인가요? 정유라인가요? 걔는 지금 뭐 들린 소문이 뭐 독일에서 뭐 이렇게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보니까 뭐 대충 보니까 뭐 가라로 뭘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라로 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지도 않은 뭐예요?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그 앞으로 뭐예요? 등기를 해놓는다. 뭐 이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문제 어떻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최순실 씨 나오고 재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갑과 을 간의 요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여서 어떻게 무효예요. 그죠? 근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카톡을 해도 씹어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릴 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야 그때 그거 줘 그랬더니 뭘 임마 내가 샀는데 라고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가짜로 짜고 판 겁니다. 따라 의등기 무효니까 요 등기 말소해 주십시오. 말소 등기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거냐면 불법 원인급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죠. 이거요. 반사적이지 않아요. 채무회피잖아요. 그죠? 채무회피잖아요. 돈 갚기 싫어서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최순실 씨가 또는 뭐 그 딸이 뭔가를 숨겼다면 그것도 결국 뭐예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진 않다고요? 반사적이지는 않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는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이지 않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까 했잖아요. 첩내기도 하고. 하나 더 할까요? 옛날에 그 박철원 씨 기억나시죠? 박철원 씨 모르시죠? 50 황태자. 박철원 씨 기억나시죠? 노태우 그죠? 50 황태자. 근데 그 박철원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태우 씨의 정치 자금을 이렇게 관리하던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철원 씨가 그 노태우 씨의 정치 자금을 누구한테 맡겨놨냐면 모 대학 무용과 교수한테 맡겨놨어요.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죠? 기억나죠? 그죠? 뭐 그분 사진은 안 났지 이뻤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비자금을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자분이 막 그 돈 가지고 자기 돈 다 쓰고 막 횡령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박철원 씨가 참다 지나가지고 그 뭐 돌려달라고 뭘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그 여교수에게 준 재산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지 않죠. 따라서 이 박철원 씨가 그 여교수한테 맡긴 그 재산은 뭐가 아닌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뉴스 날 때 의문은 안 생겼네. 그럼 그동안은 왜 그 인간은 그 요구서가 막 쓰고도 아니고 다 써버릴 동안 왜 돌려달라고 소송을 못 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전에 만약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자금법에 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라고 그 아줌마를 여교수를 깜빵에 보냈지만 실질은 어떻게 해요?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돌려받은 게 없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짜고 등기해 놓은 것도 뭐가 아니에요? 반사적이지 않으니까 뭐가 아닌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K는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또 뭘 두고 있냐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취소권은 채권자가 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사행위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행위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K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짜고 했다는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 1번이 흔하겠어요? 2번이 흔하겠어요? 2번이 굉장히 흔하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구입하려고 하는데 소송 중이더라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소송이냐면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냐면 제3자라고 하고요. 제3자는 선이면 확정조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하니까.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겠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3자는 여기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뭐까지는 필요가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또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뭐죠? 갖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선이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쉽게 말하면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미 병거니까 정은 어떻게 해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 틀이고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조금씩 변형을 해서 뭐 하는 거죠?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교재 몇 페이지냐면 191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오죠. 갑은 우리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두 가지입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권을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왜요? 불법원인 구배가 아니니까요. 제3자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된다. 그럼 결국 병이 뭐예요? 악이면 보호되지 않으니까 갑은 병에게도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2번 일의 경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어휘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에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거죠. 3, 4, 5번 지문은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안 할 건데 일단 보시다시피 문제가 까다로운 것처럼 같지만 기본적 내용은 뭐죠? 여기서 결론이 나왔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차고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구별 개념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부터 할 거냐면 186페이지 맨 밑에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 볼 거고 그 다음에 제3자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통정어휘표를 끝낼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